안녕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트라우마 아동 상담 심리치료사 달팽입니다. 어제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저한테 질문을 몇 개 주신 게 있는데 질문 주신 거 제가 짧게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질문 중에 비슷한 거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같이 답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아이가 편식을 해서 근데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의 신체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먹이는데 그 아이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이려고 할 때마다 울고 불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아이가 양치하는 걸 좀 싫어해서 양치를 대신 시켜주고 그래서 아이가 좀 많이 울고 이러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함정이 뭐냐면요. 이 아이가 불편함을 드러내는 건 땡큐 하고 받으셔야 돼요. 자, 어제 트라우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트라우마는 큰 빅 트라우마와 작은 일들의 반복인 스몰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트라우마, 전쟁이나 큰 사고나 뭐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이나 뭐 이런 거를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하세요. 왜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경험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큰 사건들로 인한 트라우마는 사실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 있으면 나도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잠자기 힘들지. 그러면 계속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너의 의지, 너의 성격과는 별개로 누구나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아주 쉽게 이해를 받으니까 빅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스몰 트라우마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의 반복 혹은 내가 싸운 게 아니지만 싸우는 사람들의 장면을 목격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작은 트라우마로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쌓이는 건데 내가 본 그 작은 스트레스, 내가 경험한 작은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한테 말을 잘 못해요. 뭐 그만한 일 가지고 뭐 그렇게 뭐 우울하다 그러고 뭐 그렇게 잠도 못 잔다 그러고 약 먹는다 그러고 뭐 힘들다 그러고 일도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러냐. 혹은 그 작은 일들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이야기를 또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 순간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거고 우리 몸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몸의 감각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건데 이것들을 알려주는 신호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걸 해결을 하든 도와주든 할 수가 있죠. 자, 아이가 밥을 먹는 게 싫어서든 양치하는 게 불편해서든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표현하는 건 완전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각이 없어서 맞았는데도 말을 안 하고요. 멍이 들었는데도 얘기 안 합니다. 학교 폭력인 경우도 있고 뭐 어떻게 다르게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맞았는데 표현 안 하는데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냥 아프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누가 발을 뻥 찼는데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맨날 맞고 맨날 그 일이 계속됐고 혹은 이게 뭐 수치스러워야 되는 건지 이게 불편해야 되는 건지 그 감각을 전혀 잃어버린 어릴 때의 더 큰 그 경험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이 스트레스와 불편한 감각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버리면서 계속 내 몸과 정신을 피폐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감각이 있다는 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고요. 그걸 표현한다는 건 더 건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 이 울음과 짜증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 어제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불편함을 던질 때마다 쟤는 저게 싫구나. 쟤는 저게 스트레스가 되는구나. 이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는 순간이 되는 이 정보로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수업하신 모든 분들 항상 들으시는 그 핵심되는 비슷한 말들 있죠. 아이가 불편함을 드러내는 건 정보다. 땡큐 하고 받으셔야 된다. 근데 그 정보가 우는 소리 막 그렇게 막 얼굴 표정 나쁘게 하고 막 팔다리 뱅뱅거리고 이러는 걸 보는 거는 우리 불편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괜찮은 거예요. 나 쟤가 저러는 거 저러고 볼 때마다 나 불편하네. 쟤 소리 내가 이게 3분까지는 괜찮은데 5분이 되면 이게 힘들구나.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걸 정보로 받아들이는 자세, 요 자세를 잘 연습시켜 주는 게
마인드풀니스입니다. 제가 심리치료사라서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보잖아요. 또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찾고요. 제가 책으로 막 영어 원서 정말 많이 사서 프로그램 진짜 많이 공부하거든요. 근데 마인드풀니스가 정말 스스로 연습하기에 딱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불편함이 뭔지를 이렇게 관찰하는 거 너무 좋은 순간들입니다. 자, 그렇게 아이가 던지는 말, 아이가 던지는 울음, 아이가 던지는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보다라고 마음으로 안전한 거리를 둘 수 있으면요. 저 아이의 행동을 바로 내 몸으로 입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조금 불편한 정도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아이가 울고 있어요. 이 아이가 싫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힘들다 싫다고 얘기하면요. 이걸 표현하는 걸 그냥 훅 받아버리셔야 돼요. 뭐냐면 이 아이 몸 안에 불편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체학적으로, 신경과학적으로 이 아이 몸에는 지금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랑 아드레날린이랑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를 타고 돌거든요. 근데 피를 타고 도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오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처음에 나타날 때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몸에 도움이 됩니다. 집중도 할 수 있고 조금 이렇게 신경 쓸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게 양이 늘어나고 계속 이게 몸에서 자꾸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우리 몸은 이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해결하는데 온몸의 기능을 집중시켜요. 그래서 가장 먼저 셧다운 시키는 게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든 경험을 오래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잔병 치레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잔병 치레 안 해도 나중에 큰 병으로 발견되는 경우에 바로 이 면역 시스템이 그때마다 항상 공격을 받고 가장 먼저 셧다운 시켰기 때문에 몸이 건강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우리 ACE 스터디라는 그 어릴 때 힘든 아동기 경험이 어떻게 질병에 연결이 되는가 그 상관관계를 아주 크게 보여준 그 연구 어제 제가 좀 소개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심리적으로 불편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에 갇히게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정말 의학적인 표현으로 우리 표현이 아니라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좀 의학적인 용어로 독성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거든요. 독성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쌓이게 되면 온몸에서는 이제 면역 시스템을 셧다운 시켜서 이 독성 스트레스 호르몬을 해결하는데 이 온몸의 에너지를 다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과 발달을 하는데 써야 되는 에너지가 그 독성 스트레스 호르몬을 해결하는데 다 쓰이니까 이 아이가 성장이 더딘 거예요. 발달이 더디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성장이 안 되고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이 스트레스를 풀면 이걸 우리가 빨리 뽑아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인 걸 알려줘서 고마워. 첫 번째, 땡큐 하고 받으셔야 되고요. 그걸 보는 나는 불편하지만 알려줘서 고맙다. 만약에 이거를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몸 아이에 가득 찼으니까 저는 그걸 받아내서 이 아이 몸에서 계속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힘들다고? 아우 그렇구나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래서 이 모든 방향들 워크숍에 오시면 배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성장과 발달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기술이 공감 기술인 이유가 공감을 할 때 이 아이가 이 스트레스를 자꾸 다 뱉어요. 누가 받아주니까 계속 표현하면서 뱉어내요. 그래서 빨리빨리 뱉어내요. 그래서 공감을 잘 해주고 빨리 해주면요. 이걸 빨리빨리 몸 안에서 다 끄집어내고 나니까 얘가 금방 빨리 안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감해 주실 때에는 아이가 빨리 안정으로 안 가요. 왜냐면 공감받아본 반응과 경험이 지금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되면요. 우리 두뇌는 내가 이렇게 울 때마다 누가 받아주더라 이걸 기억하고 있어서 나중에 내가 울 때 이 두뇌는 미리 가 있습니다. 내가 또 이걸 던지면 저 사람이 받아주겠지? 그리고 나는 안정이 되더라. 이 모든 사이클을 미리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뿌리고 있는데 이미 안정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관되게 계속 공감으로 쭉쭉쭉쭉 이 아이의 스트레스를 받아내주면요. 이 아이 몸에 스트레스가 빠집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미리미리 빨리빨리 뽑아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될 겁니다. 하나는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반응이 내가 중요하지가 않네.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감정 표현을 이제 안 하기 시작하고요. 드러내지 않기 시작하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기대지 않고요. 신뢰감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다 스스로 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안정애착에서 회피형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독립적으로 보이고요. 되게 성숙한 것 같고요. 되게 감정 조절 잘하는 것 같은데요. 감정 조절을 잘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는 거 그냥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게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유체이탈시켜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본인을 믿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것 같고 매력적이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감정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답을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더 열심히 자기의 몸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더 나를 믿어야 돼. 나를 갈고 닦아야 돼. 이러면서 번아웃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연결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력적이고 독립적이고 이러니까 인간관계가 되게 좋은데요. 누가 좀 깊이 들어오면 딱 두려움 느끼기 시작해요. 친밀하게 누가 나한테 들어온다? 그래 봤던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반응을 표현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표현했을 때, 감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반응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 자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가까이 다가오면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다가오면 끊어버리고 다시 또 본인 혼자 독립적으로 잘 되는 순간들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이 회피형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를 표현했는데 어떤 때는 상대방이 받아주고 어떤 때는 안 받아주고 어떤 때는 받아주고 어떤 때는 안 받아줘요. 그러면 뭐냐면요. 받아주니까 좀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받은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받아줄 때도 있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소리를 더 지르면 반응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는데 잡는 쪽으로 계속 희망을 가지면서 계속 징징대고 계속 요청하고 계속 의존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을 우리가 불안 집착형이라고 합니다. 자, 불안 집착형은요. 자기를 믿지 않고 상대방을 믿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계속 파악해요. 오늘 내 반응 받아줄 건가 말 건가. 저 사람이 받아줄 상태가 돼 내 걸 받아줄 거니까 난 저 사람에게 자꾸 비위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자꾸 확인해요. 너 나 좋아해? 나 반응 받아줄 거냐 이거죠. 다음날 또 물어봐요. 너 아직도 나 좋아하지? 나 버릴 거 아니지? 계속 확인해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하는데도 확신을 못해요. 왜냐면 받았던 적이 있고 안 받았던 적이 있고 받았던 적이 있고 안 받았던 적이 있으니까 안 받았던 적에 대한 느낌이 있어서 근데 받아봤을 때 느낌을 아니까 얘는 너무 좋아서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유형은 본인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언제나 체크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막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자상하고. 그래서 오지랖 넓고 다른 사람 일들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의 감정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원래 사람들을 좋아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안전거리, 안전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거나 내가 좀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잘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내가 버려질 거라거나 이 사람이 나중에는 나의 행동에 반응을 안 해줄 거라거나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안정애착, 안정형입니다. 애착이 안정형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킬 줄도 알고요. 다가가는 것도 잘하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거리를 굉장히 잘 두거든요. 그래서 나의 감정도 파악하고 상대의 감정도 파악해요. 근데 그때마다 우선순위를 둘 때 언제나 남이거나 언제나 나이거나가 아니라 적당히 해요. 적당히. 자,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이제 회피형은 아예 나의 감정만 생각하는 건데 자기 감정도 이제 파악을 못해요. 감정 자체, 표현 자체가 거의 사라진 사람들. 그래서 이게 회피형이고요. 사람과 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과는 가까워지고. 그래서 좀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피형, 불안 집착형 사람들은 사람한테 되게 가까이 가 있는데 떨어지질 않고요. 가까이 가 있지만 나보다는 상대방을 훨씬 더 신경 쓰고 눈치 보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버려질까봐 혼자 될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요렇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울고 할 때 빨리빨리 받아주고 반응해주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계속 받아주고 그럴 때 감정 교육까지 되면 좋죠. 자기 감정을 어떻게 인지하고 수용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가르쳐주는 거. 교육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지 달팽이 양육습관 워크숍에 오시면 이 과정을 모두 다 배우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가 불편함을 드러낼 때, 저거를 정보로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 몸이 훅 들어가서 나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아이가 지금 불편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찼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나 정보로 생각하시고 땡큐 받으시는 거 좋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불편함을 드러내는 건, 근데 불편함을 드러내는데 울면서 드러낸다. 가장 쉬운 겁니다. 자, 이 아이가 이 불편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나중에 어디로 어떻게든 다른 행동으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뭐 동생을 때린다거나 물건을 던진다거나 갑자기 밤에 잠을 못 잔다거나 그다음에 다른 일로 힘들었는데 음식을 먹는데 까다로움이 생긴다거나 음식을 소화해내지 못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오줌을 싼다거나 친구 관계가 불편하다거나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불편함은 전부 다 어쨌든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 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 먼저 시작했어요. 울음으로 표현해 봤는데 울음으로 표현했는데 반응이 와야 돼요. 그러면 계속 울음만 해요. 근데 우는 거가 가장 안전한 방법 아닌가요? 애가 힘들고 속상하고 불편한데 우는 걸로 표현한다는 건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가장 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울지 못하게 만들면 이 아이는 이 불편함을 몸에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다른 걸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던지거나 부수거나 뭐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풀거나 카타르시스 느끼거나 뭐 동생이나 다른 사람 엄마 아빠를 막 때리거나 잠을 안 자게 되거나 결국 다른 행동으로 이걸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는 건 스트레스 표현의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래서 아이가 울음이 아닌 다른 걸로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그 표현인가를 못 알아차리셔서 해결을 못 해주시면서 아이가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표현되고 반응 잘 받고 안내를 잘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인간관계, 감정 표현 이 두 가지 방향의 성격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신경과학 쪽에서 하는 말들로 표현되어진 아주 좋은 문장이 있죠. 감정은 태도가 된다. 이 태도라는 건 우리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성격,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게. 감정 표현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멀리하고 내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이런 성격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내가 표현을 했을 때 반응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울 때는 그래 운다고 안아줬다가 어떤 때는 울면 울지마 힘들어 오늘은 울지마 이건 울지마 이렇게 했다가 안 했다가 일관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더 길게 표현하고 계속 매달리고 계속 징징대보고 더 깊이 울어보고 그리고 계속 의존적이 되고 그 사람에게 자꾸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 감정보다 상대방 감정을 자꾸 눈치 보고 이런 성격이 되어버렸잖아요. 나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한 태도, 안정적인 태도는 먼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감정이 우리의 성격,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감정 표현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스트레스를 푸는 태도, 그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지 않도록 지금 불편한 이 감정은 언제나 빠르고 안전하게 해소가 되고 소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방향을 위해서 제가 워크샵을 두 가지 종류를 나눠놨잖아요. 하나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양육습관 워크숍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 자신에게 또다시 나의 아동기, 내가 경험하고 싶었던 아동기를 성인이 된 내가 나에게 다시 선사하는 마인드풀니스, 마음 습관 방향 이 두 가지 워크숍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오시면 바로 이 모든 과정들을 아이와 함께 하시든지 나 스스로 나 자신과 하시든지 그런 연습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양치하는 걸 싫어하는 아이, 그래서 우는 아이, 밥 먹는 거 싫어서 그래서 우는 아이, 짜증내는 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만나뵐게요. 천천히 부드럽게
영국 달팽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